아마도 화성의 시료에는 운데칸산, 도데칸산, 트리데칸산이 존재했을 거죠. 그럼 이 긴 사슬 알칸산이 대체 무슨 의미냐? 긴 사슬 알칸산은 저희가 이미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방산의 일종이고 트랜스 지방. 맛있죠?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최경민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경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세요. 1년 전쯤에 유기화학 컨텐츠로 랩미팅에서 인사드렸던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경민입니다. 네, 다다음 주에 대한민국 과학 축제를 합니다. 그때 여러 채널 운영을 하는데 그때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언스 프렌즈에서 하는 모든 행사 진행을 최경민 박사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잽산손이시죠? 랩미팅 이후로 잽산손이라는 별명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네, 잽산손인데 성은 띄고 말하라고 했으니까 싼손. 그럼 오늘 최경민 박사님 모시고 과연 이번에 화성에서 발견된 이 유기물이 어떻게 발견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편이 유기화학 개론이라는 야심을 가지고 이 재밌는 유기화학 나만 알 수 없지 하며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그쵸. 그냥 유기화학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주 코인에 탑승하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그렇죠. 우주 코인 요 프렘2죠. 오늘 아침에 프렘2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분들 지금 극궤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에서 남극 가는데 한 40여 분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찍었습니다. 왼쪽이 남극이고요. 오른쪽이 북극인데 또 우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반지 끼고 내가 보기엔 찍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엑스레이 렌트겐 안에 반지 낀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따라한 걸 우주 최초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우주에 나갔는데 왜 별이 하나도 안 보이냐?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별 보입니다. 40분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거든요, 지금. 와.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오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연구 성과는요. 이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셀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원래는 이때까지 연구를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그렇죠. 모든 우주 임무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다. 근데 더 되네? 이러면은 이제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논문 제목부터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PNAS라고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원에 속해 있는 논문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월 24일에 발표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성의 진흙암에 보존된 긴 사슬 알케인. 알케인이 뭘까요? 이 알케인이 뭔지를 알려면 작년에 나온 랩미팅 유기화학 개론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제가 뒤에 준비를 했고요.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림이고요. 큐리오시티라는 장비가 검출한 거대한 유기화합물 3종입니다. 데케인, 운데케인, 도데케인입니다. 탄소 개수가 한 개씩 늘면서 웅이 붙고 도가 붙는 거예요. 데케인은 탄소가 10개짜리. 여기 공이 하나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얀 건 수소고요. 석유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 맞습니다. 탄소 8개 정도 되는 화합물을 옥테인이라고 부르고요. 흔히 옥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옥탄이 저희 휘발유 넣을 때 옥탄가 할 때 그렇죠. 그 옥탄입니다. 그거보다 더 길죠, 지금. 두 개가 더 깁니다. 심지어 석유보다도 더 석유 같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화합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네. 탄소가 다른 네. 원소들과 결합을 하면은 이게 바로 유기화합물이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하면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숯, 라면 끓여 먹을 때. 부탄가스. 그쵸. 부탄가스의 공식 명칭은 뷰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테인의 분자 구조는 가운데 흰색으로 표시된 게 분자 구조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네. 있는 거죠. 저희 같은 유기화학자들은 이 탄소와 수소를 다 그리고 있으면 이제 유기화 발전이 한 100년은 늦어지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걸 생략하고 꼭지점은 탄소, 수소는 생략한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탄소 개수에 따라서 앞에 붙는 접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알케인이냐 알켄이냐 알카인이냐 뒤에 접미사가 붙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쭉 선형으로 이어져 있는 화합물을 이제 알케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유기화합물이 화성에서 발견된 최초의 유기화합물은 아니에요. 이미 이 큐리오시티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화성에 존재하는 유기물들을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탄소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그런 간단한
유기화합물들이 보고가 됐고, 가장 탄소가 많은 걸로 알려진 게 이제 10개인데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그건 알케인에 속하지 않고 아로마틱이라 그래서 방향족 화합물에 속합니다. 방향족이 뭐 어떤 뜻이죠? 아로마틱이라고 해서 향을 내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관용적으로 명명이 됐고요. 탄소 10개짜리 방향족의 대표적인 게 이제 나프탈렌. 이 아로마틱하고 이번에 발견된 그 선형으로 나타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중결합이라 그래서 네. 지금 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 애들을 불포화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가 덜 들어가 있다. 이런 불포화 화합물들은 탄소가 10개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최초로 포화 유기화합물에서 탄소 10개, 11개, 12개가 발견이 된 거죠. 포화라는 거는 탄소마다 그 수소가 붙어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쵸. 대체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리오시티가 화성을 돌아다니다가 여기 보이는 옐로나이프 베이라는 곳에서 이제 채굴해서 얻은 시료의 분석 결과인 겁니다. JPL에 가면은 여기에 토양과 이 흙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떠날 과학 조금 있으면은 JPL 편 나올 건데 그거 보시면은 이걸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큐리오시티가 처음 도착한 곳이 저 왼쪽에 브래드버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2012년 8월쯤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9개월 정도 폴폴폴 돌아다니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옐로나이프 베이에서 시료를 채취를 한 게 되겠습니다. 옐로나이프 베이로 가는 길에 그냥 간 건 아니고 계속 땅을 파면서 시료를 채취를 했어요.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시료를 채취한 흔적들이죠. 아래서부터 위로 쭉 가면서 빨간 점이 있는 곳마다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 딱히 재미있는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결과가 가장 위쪽에 있는 튠버랜드라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가 되게 재밌는 게 나왔다. 이건 영상 자료인데요. 큐리오시티가 이제 팔에 저 드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 시료를 옮겨서 갈아가지고 내부에 투입을 합니다. 더 가늘게 갈아가지고 여기서 분광 같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성분을 분석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분석기 위치입니다. 분석기가 있는 곳이고요. 네. 그 이름이 샘입니다. 샘. 네. 화성의 샘플 분석기입니다. 요렇게 큰 게 달려 있어요. 이 샘 안에는요 여러 장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딱 2개입니다. GC라고 하는, 그 다음에 MS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GCMS가 우리말로 뭐냐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의 약자고요. 백화점에 가면 사람마다 각 층에 머무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화합물들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친하지 않냐에 따라 머무는 시간이 다르고요.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GCMS의 작동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은 시료를 가열을 해서 기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날아가서 분석이 용이해진 거의 90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엄청난 고온을 가해서 기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과시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가 됩니다. 화합물이 분리가 되고 그 분리가 된 화합물을 그냥 분석할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이온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온화가 되면 분자가 잘게 쪼개지고 이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지금 보이는 분석기가 하나씩 검출을 하면서 이 조각으로 비춰봤을 때 이 화합물은 뭐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 4단계로 분석을 했다. 굉장히 실험을 설계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그냥 바로 기체로 만들어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이 온갖 변수들을 배제하려고 여러 처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시료를 가열을 하는데 한 475도 정도까지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광물 안에 있는 산소가 다 날아가게 돼요. 이 산소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석유를 이렇게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열을 내잖아요. 그게 저희 차 타는 엔진인 거고.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유기화합물을 분석하기도 전에 다 이산화탄소랑 물로 바뀝니다. 산소를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85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TBSF, TFTA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시료를 처리를 하면 유기화합물이 보다 더 잘 기화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날아간 유기화합물을 하이드로카본 트랩이라는 게 보이죠? 그게 이제 딱 잡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방출을 해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빨간색으로 네모쳐 놓은 거. 저게 이산화황 검출량입니다. 요게 올라가면 유기물 방출이 됐다라는 간접적 신호가 됩니다. 그 유기화합물이 황산 철이나 황산 마그네슘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냥 기화를 시키면 잘 날아가지 않고 고온으로 가해서 그 황산염을 아예 부숴버려야 거기서부터 이 유기화합물들이 빵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200도 아래부터 900도 근처까지 온도를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네. 어느 온도 구간에서 이산화황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실제로 저 320도에서 550도 사이만 네. 샘플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중요한 결과, 주황색이 있고 아래 회색이 있잖아요. 네. 회색이 의미하는 건 아무것도 넣지 않은 시료의 바탕 시그널이고, 위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진짜 분석한 시료예요. 굉장히 조그만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정량을 했습니다. 한 135mg 정도 되는 시료를 넣었을 때 나오는 데케인, 온데케인, 도데케인의 양이 43, 53, 27 ppb인데, ppb는요 거기에 이제 10억 분의 43 정도 되는 네. 양이 있는 거고요. 저게 진짜 데케인, 온데케인, 도데케인인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구에 셈의 비슷한 모형을 이미 갖고 있고, 거기다가 도데케인, 온데케인, 데케인을 섞어서 그냥 분석을 시켜봅니다. 네. 그게 나온 게 이제 아래 결과고요. 보시면 비슷한 위치에 네. 데케인, 온데케인, 도데케인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분석을 한 결과가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질량 분석을 해봤더니 이 지구에서 분석한 샘플하고 화성에서 분석한 샘플하고 패턴이 유사하더라. 그러면 이 그냥 데케인, 온데케인, 도데케인으로 있던 거냐, 아니면 무언가 다른 거에서 변환이 됐느냐,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구에서 굉장히 화성과 유사한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온데칸산이라고 하는 화합물, 이제 탄소 11개인데 몬모릴로나이트라고 하는 광물하고 이렇게 섞습니다. 이게 화성 점토랑 되게 비슷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료를 쌤하고 비슷한 장비에 넣고 분석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그래서 온데칸산을 분석을 했더니 데케인이 나오더라. 이게 온데칸산을 분석했는데 데케인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검출은 데케인, 온데케인, 도데케인으로 나왔지만 아마도 화성의 시료에는 온데칸산, 도데칸산, 트리데칸산이 존재했을 거죠. 그럼 이 긴사슬 알칸산이 대체 무슨 의미냐? 긴사슬 알칸산은 저희가 이미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방산. 도데칸산이 지방산이에요? 그렇습니다. 탄소 우와. 12개짜리 도데칸산은 관용명으로 라우르산이라고 부르고요. 네. 지방산의 일종이고, 트랜스 지방, 아, 맛있죠? 그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포화 지방산이고, 그래서 이런 포화 지방산이나 불포화 지방산이나 생명체에서 뭘 하냐면 저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세포막이고요. 네. 거기에 한 조각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쳐놓은 부분이 지방산이고요. 그래서 오. 얘네들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 제가 까맣게 네모 쳐놨는데 네. 거기에 붙어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진짜로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생명체가? 세포막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또 뭐 있죠? 다른 역할이 저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면요? 보통은 탄수화물 먹고 운동을 하면 이제 탄수화물이 소비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네.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고요. ATP. 그쵸.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 노란 구슬, 지방산들이 세포 네. 안으로 들어와서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을 쭉쭉쭉 거치면 자, 에너지원, 저희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방산이 화성에도 있더라.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었고요. 그럼 이거 진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 거냐? 아쉽게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구 기준으로 생명체가 만들어낸 지방산은 탄소가 짝수예요. 근데 하필이면 나온 게 홀수가 2개고 짝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짝수계만 딱딱딱 나오면 정말 센세이션한, 100% 생명체다, 이거는. 네, 이 연구진들은 몇 가지 가설들을 제안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초기 태양계에는 되게 굉장히 에너지가 크니까 네. 왠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고에너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이제 피셔-트롭시 반응이라고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고에너지로 섞으면 알케인이 만들어진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반응을 통해서 알케인, 거기서 산화가 일어나서 알칸산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가설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운석. 지방산을 품고 있던 운석이 화성에 떨어져서 그걸 우연치 않게 검출한 게 아니냐, 뭐 요런 가설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좀 탄소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한 16개, 18개 정도 됐으면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했을 건데, 왜요? 그게 생명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지방산의 경계가 거의 한 12개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고에너지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알케인의 한계가 있다고 해요. 하필이면 저 12개 경계에 걸쳐 있어서 네. 이제 사이언스나 네이처지가 아니라 임팩트는 있으나 완전한 생명체 증거가 아니어서 아쉽게도 이 큐리오시티가 이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채취한 샘플이 하필이면 딱 2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 큐리오시티가 갖고 있는 장비의 한계로는 탄소 개수가 더 많은 건 검출하기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딱 하나 남은 이 샘플을 가지고 탄소 개수가 6개에서 9개 사이에 조금 뭐예요? 더 작은 거를 검출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하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비율, 어떤 패턴으로 있는지를 봐서 이게 정말로 생명체에서 온 건지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화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체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큐리오시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해야 할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퍼서비어런스. 2020년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큐리오시티처럼 앞에 툭 튀어나온 팔로 유기화합물을 검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하는 장비가 셜록이고 저걸 촬영하는 장비 친구가 있습니다. 왓슨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성 후드티 뒷면에 큐리오시티 지도 그려져 있는 거 이번에 시즌2로 퍼서비어런스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퍼서비어런스는 이미 우주 속으로에서 다뤄준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체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화성에는 저는 생명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거는 확인이 네. 됐고, 그 다음에 화성도 우리 지구와 같은 골디락스 존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충분한 양의 CO2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CO2는 지금은 뭐 암석이든 아니면 얼음의 형태든 뭐 이런 식으로든 담겨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예전에 대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온도도 높여줬을 거고 지구와 같이 물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화성에도.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와 비교해봤을 때 그냥 사이즈만 조금 작아졌지 전혀 지구와 다른 환경일 리는 없거든요. 화성과 지구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뭔가 운석이 떨어지거나 뭔가 소행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지구에 떨어졌는데 화성에 안 떨어졌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은 해야겠죠. 그래서 증명을 해가는 과정들이 오늘 이 최경미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이런 내용들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은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왜냐면은 자기장도 없고요. 자기장이 없으면 우주 방사선도 너무 세고 물도 없고 온도도 극한의 환경이고, 그렇지만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모든 그런 흔적들은 지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 모든 우주 전체의 생명체들이 지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성에서 유기물들이 발견됐다. 과연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경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학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의 사랑을 강요하지 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최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